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깊게 다룬 게 작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 영상도 채널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12월 31일 영상도 꼭 한번 같이 보시면 흐름이 더 선명하게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새로 나온 뉴스와 흐름을 붙여서 완성형으로 복귀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단기 시세 예측하는 영상 아닙니다. 내일 오른다, 다음 주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대신 에이프릴 바이오를 제대로 보는 관점을 잡고 올해 어떤 이벤트가 있고 시장이 왜 뒤늦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제 생각까지 포함해서 한번 길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에이프릴 바이오를 볼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면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회사는 신약 회사냐, 플랫폼 회사냐? 이 질문 하나로 분석 난이도가 확 바뀝니다. 신약 회사라고 보면 이 약 임상 성공할까? 실패할까? 가 핵심이죠. 플랫폼 회사라고 보면 이 기술이 여러 파이프라인에 반복 적용되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가 핵심이에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도 사실 이거였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겉으로 보면 신약 개발사처럼 보이지만 뼈대는 플랫폼 쪽에 가깝다. 근데 시장은 그때까지 플랫폼 프리미엄을 충분히 안 줬다.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SAFA라는 플랫폼 뭐가 핵심인가? 에이프릴 바이오의 핵심 플랫폼은 SAFA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약을 오래가게 하고 필요한 곳에 더 잘 도착하게 만드는 기술. 바이오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체 치료제든 면역 관련 약이든 결국은 체내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원하는 조직에 얼마나 도달하느냐, 이 두 가지가 약효와 부작용 구조를 같이 결정하거든요. SAFA는 반감기 연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 리포트들에서 더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조직 침투력 또는 표적 조직 축적 같은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오래 머무는 약이 아니라 어디에 더 많이 머무는가가 같이 붙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기술 얘기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핵심만 말하면 SAFA는 항체 약효는 유지하면서 체내 지속성을 늘리고 표적 조직에서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된 플랫폼이고 이게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면 파이프라인 하나 성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 구조로 갑니다. 3. 그런데 시장은 왜 그동안 저평가했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술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시장이 돈을 붙이는 것은 다르다. 시장은 특히 바이오에 대해 엄청 보수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사람에서도 되는데? 말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전임상 데이터도 그럴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시장이 진짜로 프리미엄을 주려면 결국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환자 데이터.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동안 기술 이전도 해놓고 파트너도 확보해놓고 플랫폼 얘기도 꾸준히 했는데도 시총 기준으로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았던 이유가 바로 인체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이번에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시장이 안 주던 프리미엄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4. 그런데 돈으로 검증된 플랫폼은 이미 있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말로만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APB-A1은 덴마크 룬드백의 기술 이전, APB-R3는 미국 에보뮌의 기술 이전, 게다가 설립 이후 총 5건의 기술 이전, 누적 계약 규모도 9천억에서 1조 이상으로 추정. 이게 뭐냐면 SAFA라는 기술은 이미 상업성 측면에서 여러 번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술 이전이 한 번이면 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가 다르고 파트너가 다르고 계약이 여러 건이면 그건 운이 아니라 재현성이에요.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재현성입니다. 한 번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 번 될 수 있다로 평가받는 구조니까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였죠. 사람 데이터가 나오는 타이밍. 5. 2026년이 분기점인 이후 두 개의 임상 이벤트. 에이프릴 바이오가 2026년에 재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축입니다. APB-R3, APB-A1 둘 다 상반기에 사람 데이터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6.
APB-A1 TED 임상에서 환자 모집 완료가 왜 큰 뉴스인가? 먼저 APB-A1입니다. TED 갑상선암병증. 이쪽은 희귀자가면역 안질환이고 중등도 이상 환자는 더 적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던 건 뭔지 아세요? 임상 자체가 지연되는 거. 희귀질환 임상은 환자 모집이 안 되면 그냥 시간만 흘러요. 기술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임상은 멈추니까요. 그래서 이번 1월에 나온 뉴스, 룬드백이 임상 환자 모집 완료를 발표했다. 이게 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진행 중입니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다는 의미거든요. 바이오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게 곧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임상은 이미 중간 데이터에서 안구 돌출 2 이상 감소 같은 의미 있는 신호가 언급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표현할게요. 이건 확정된 성공이 아니라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은 가능성 자체에 돈을 붙이기도 해요. 특히 그 가능성이 사람 데이터에서 나오면 더 그렇죠. 그리고 일정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습니다. 3월 종료, 상반기 추가 데이터 공개 가능성. 이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 APB-A1의 기전 차별성 외 기존 TED 치료와 다르게 보나. TED 치료제 얘기 나오면 기존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테페자. 이쪽은 IGF-1을 억제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 이슈, 재진행 이슈, 청각 관련 이슈 등 여러 논의가 있어요. APB-A1은 CD40L 차단 기전. 이건 기존과 결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더 좋다가 아니라 시장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존 치료제에서 부작용이나 불응 문제가 있으면 그 시장은 최소한 대체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요. 그래서 리포트들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최소 하방은 태폐자 불응 재활성화 환자 시장 이런 문장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논리예요. 이 약이 만약 성공한다면 어느 시장부터 먹히나? 이 질문을 던지면 최소 타겟이 어디인지부터 잡는 게 맞거든요. 8. APB-R3 아토피 임상이 플랫폼 검증으로 불리는 이유. 이제 APB-R3도 넘어가 보죠. 아토피 시장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규모보다 의미예요. R3 임상 이어 결과는 단순히 아토피 치료제가 되느냐가 아니라 SAFA가 사람에서 표적 조직에서 정말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읽힐 수 있어요. 리포트들이 자꾸 파이프라인 성공을 넘어 플랫폼 재평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 R3에서 유의미한 효능이 확인되고 안전성도 크게 문제없고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건 단지 아토피 약 하나가 아니라 이 플랫폼은 다른 적응증에도 붙일 수 있다. 라는 시장의 상상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상상력이 열리면 밸류에이션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R3는 성공하면 염증 질환 쪽에서 다른 적응증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확장 스토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R3는 시장 크기보다 확장성의 증거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9. 중요한 포인트 에이프릴 바이오는 둘 중 하나만 의미 있어도 프레임이 살아남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꾸 둘 다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구조상 둘 중 하나만 의미 있어도 플랫폼 재평가 논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핵심은 약 하나의 대박이 아니라 플랫폼의 작동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1도 좋고 R3도 좋고 둘 다 사람 데이터에서 의미가 나오면 시장 인식이 확 바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만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도 SAFA는 사람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신약회사와 플랫폼 회사의 차이입니다. 신약회사는 하나 실패하면 끝이 날 수 있는데 플랫폼 회사는 한 파이프라인 실패가 전체 플랫폼의 사망 선고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감인 반응도 해요. 하지만 큰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10. SAFA에서 끝이 아니라 REMAP 진짜 다음 카드다. 이제 REMAP 얘기를 해볼게요. REMAP는 다중항체 플랫폼, 최대 4개 타깃 결합 가능성 같은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SAFA가 기본 엔진이라면
REMAP는 튜닝된 엔진에 가깝다. 시장 입장에서 REMAP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공개되는 순간 에이프릴 바이오가 단지 임상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새 플랫폼으로 다음 기술 이전을 노리는 회사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바이오 USA에서 POC 데이터 공개 예정. 이건 전시가 아니라 파트너링을 위한 카드 공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보통 물밑에서 대화가 먼저 진행되고 공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기술 이전이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술 이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단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10일 AOC 이야기. 왜 갑자기 AOC가 나오나? 내가 가져온 기사 중에 AOC 기사 있었죠. AOC는 항체 마이너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접합체. 쉽게 말하면 항체로 표적을 찾아가고 그 안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을 실어 보내는 구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ADC랑 뭐가 달라요? 하는데 가장 간단한 프레임은 이거예요. ADC는 죽이는 구조, AOC는 조절하는 구조. 그래서 AOC는 독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고 RNA 치료의 전달 문제를 항체로 보완하는 쪽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술 소개가 아니라 노바티스가 큰 돈을 들였다는 얘기가 붙으면서 차세대 모달리티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왜 에이프릴 바이오에 연결되냐? 에이프릴 바이오는 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고 전달 지속성 쪽에서 강점을 주장하는 회사고 국내 cRNA 기업과의 협업 얘기도 나왔어요. 즉, 에이프릴 바이오의 플랫폼이 미래 모달리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상상력이 더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프레임이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12일 증권가 리포트가 반복하는 문장들의 의미. 이번에 내가 가져온 기사들을 보면 증권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상반기 임상 데이터 2건. 임상 성과가 긍정적이면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시장 재평가. 플랫폼 상업성 이미 입증. 누적 계약 규모. 시총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장들을 그냥 기사로 보면 홍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는 이거예요. 시장의 핵심 질문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 시총이 플랫폼 대비 낮은가 아닌가? 이 질문이 퍼지면 임상 이벤트가 가까워질수록 시장 관심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1월 말에 상반기 임상 결과 주목 같은 기사로 주가가 반응한 것도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3. 제가 보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세 줄이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좀 더 넣어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포인트를 길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흐려져요. 그래서 저는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기술 이전 반복성과 파트너 검증은 이미 존재한다. 둘째, 2026년 상반기부터 사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셋째, 사람 데이터가 의미 있으면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프레임이 바뀐다. 이 세 줄로 시작해서 거기서 디테일을 붙여가면 분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4. 하지만 리스크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 바이오는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플랫폼 회사라고 해도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해요. 제가 보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임상 데이터가 시장 기대를 못 따라갈 가능성. 둘째, 안전성 이슈가 생길 가능성. 셋째, 이벤트 전후로 주가가 과열될 가능성. 넷째, 플랫폼 기대가 커진 만큼 실망도 크게 올 수 있다는 점. 이건 원론처럼 들리죠? 근데 바이오에서 이건 진짜입니다. 특히 주가가 이벤트 전에 올라가면 이벤트 후에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도 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한 방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정과 데이터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실전 얘기입니다.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을 볼 때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핵심인 종목은 차트가 아니라 일정이 가격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접근 기준을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첫째, 상반기 핵심 이벤트를 달력에 박아두기. 둘째, 데이터가 나오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셋째, 주가 반응을 보고 나서 시장이 플랫폼으로 보는지 신약으로 보는지 확인하기. 넷째, 과열 구간에서는 욕심을 줄이기. 제가 여기서 매수해라, 매도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니까요. 다만 이런 종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근거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 문장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없으면 급등하면 흥분하고
급락하면 공포에 팔게 됩니다. 16. 제가 12월 31일 영상 얘기를 또 하는 이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2월 31일에 올린 에이프릴 바이오 영상은 지금 보셔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아직 반영을 덜 했다는 톤이었고 지금은 시장이 뒤늦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톤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12월 31일 영상도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종목을 봤는지 보면 지금 기사들이 왜 같은 단어를 쓰는지 훨씬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나는 예측했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플랫폼 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사람들이 한 번에 따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두 개를 묶어보면 이해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17. 오늘 시점에서의 결론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신약 하나를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2026년 사람 데이터로 플랫폼의 가격표가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반기 임상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REMAP, AOC 이야기가 왜 붙는지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18.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하나만 남기고 끝낼게요.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볼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아주 간단히 남겨볼게요. 첫째, APB-A1 TED 데이터에서 효능의 지속성이 어떻게 보이느냐. 둘째, 알쌈에서 유효성 안전성의 균형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느냐. 셋째, 데이터가 나온 뒤 시장이 SAFA 플랫폼을 어떤 언어로 평가하느냐. 넷째, 바이오 USA에서 REM APPOC 공개가 실제 파트너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느냐. 다섯째, 가열 구간에서는 욕심을 낮추고 원칙대로 대응하느냐. 이 5가지면 이 종목을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라는 시장은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프릴 바이오는 분명히 올해 상반기부터 사람 데이터로 플랫폼 논리가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가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31일에 올린 에이프릴 바이오 분석 영상도 채널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흐름이 더 깔끔하게 잡힐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